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순천향대학병원 혈관외과 교수 최어리라고 합니다. 오늘 그 혈관외과 질환이랑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했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 전공의를 했고, 그리고 해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혈관외과 전임의로 근무했고, 지금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 혈관외과에 대해서 좀 생소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만 해도 이제 뭐 아는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은 무슨 과 하냐 물어보는데, 혈관외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거기가 뭐 하는 과냐라고 제일 먼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주거나 아니면은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새끼를 만들어주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로 또 흔히 하는 일은 이제 고장난 혈관을 다시 복구하는 일을 하는데, 뭐 혈관이 다쳤다거나 아니면은 혈관이 이제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늘어났다거나 이랬을 때 그 혈관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뭐 잘 알고 계신 게 동맥이랑 정맥이 일단 있고, 동맥은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피, 그리고 정맥은 이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혈관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몸에는 또 다른 관이 하나 있는데, 이제 림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림프액이 흐르는 관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체액 성분들이 흐르는 그런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이 동맥, 정맥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림프관에 대해서도 일부 좀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의 종류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 그리고 이제 혈관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심장도 크게 보면은 혈관의 연결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슴에 있는 흉부 혈관이 있겠고, 그리고 그 뭐 가슴부터 배로 연결되는 대동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뇌로 피를 보내는 경동맥이 있고, 머릿속에 있는 이제 뇌혈관이 있고, 뱃속에 간, 장, 뭐 위 이런 곳으로 이제 혈액 공급을 하는 복부 장기 혈관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혈관이 또 있겠죠.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혈관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심장에서 나와서 사지로 뻗어나가고 뱃속으로 가고 머리 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뱃속 혈관을 확대한 모습인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복부 대동맥이라는 세로로 뻗는 이 굵은 줄기가 있고, 거기서 이런 뱃속 장기들로 가지치기를 해서 뭐 간이라든지 뭐 위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혈액 공급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혈관이 결국 막혀서 저희가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시술을 하든지 이런저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혈관이 막히는 흔한 원인은 이제 동맥경화증입니다. 요즘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하면서 점차 뭐 환자들도 증가하는 추세고, 주로 원인은 만성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경우가 많고, 흡연도 큰 위험 요인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없이도 이제 나이 들면서 혈관도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래 사용한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혈관에도 이런 쉽게 말하면 기름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찌꺼기가 껴서 동맥경화증, 혈관이 이제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상 동맥경화증, 이 정식 명칭은 죽상 동맥경화증인데, 이게 이제 죽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그런 죽을 말하는 건데, 죽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 껴있는 이런 찌꺼기들이 이제 혈관 안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죽처럼 생긴 그런 찌꺼기들이 이렇게 혈관 벽에 껴있기 때문에 이런 죽상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동맥경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동맥이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찌꺼기가 끼면서 혈관은 좁아지고 혈관 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그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고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잘 못 지나가기 때문에 팔다리 혈관이나 뭐 장기로 혈액 공급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팔다리 혈관 질환으로 제일 외래로 많이 오시는데요. 제일 먼저 생기는 증상은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파행증. 그래서 걸을 때 종아리 통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당뇨 때문에 또 혈관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버거시병이라고 이제 흔한 건 아니지만 흡연자에서 또 혈관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행증은 이제 걸을 때 다리가 불편해서 오시는 건데, 주로는 이제 처음에는 한 뭐 500m 걸으면은 다리가, 종아리가 아파서 쉬었다 가야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더 악화가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100m 걸으면 불편해요. 50m 걸으면 불편해요. 이러면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심해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아픈 이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 쪽으로 흐르는 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평소에 이제 쉴 때는 보통은 괜찮습니다. 쉴 때는 다리로 다리 근육에서 이제 피를 많이 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근육에서 피를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피가 오지 못하면은 이제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해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휴식통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은 상처가 생깁니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상처가 생깁니다.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생기는 거고, 더 심해지면은 까맣게 변하면서 이제 괴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절단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급성 동맥 폐쇄도 결국 비슷한 원리인데, 이제 이거는 뭐 동맥경화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혈관이 이런 파행증, 이런 이제 예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증상이 갑작스럽게 심하게 오기 때문에 그 휴식통, 그러니까 휴식 시에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급성 동맥 폐쇄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증상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일단 반대쪽 발에 비해서 색깔이 창백해지고 아프고 감각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맥박을 만져보면은 발 쪽에 잘 만져보면 맥박이 느껴지는데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맥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당뇨 환자들도 이제 혈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이제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주로 다리 쪽 혈관이 안 좋아지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특히나 이제 감각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발 쪽이 이제 아파도 아픈 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단단한 신발이나 좀 뻑뻑한 신발을 신다가 발에 마찰에 의해서 이제 이런 처음에는 이제 물집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상처가 생기는데, 이런 걸 이제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처가 한번 생기면은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까맣게 변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거시병 같은 경우는 흡연자에서 생기는데,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 혈관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맥경화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거나 그런 비슷한 이제 기전에 의해서, 혈관이 이제 안 좋아지는 기전에 의해서 발에 통증이 오거나 뭐 상처가 생기거나 이제 이런 경과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보통 뭐 요새는 시술 아니면 수술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해봅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를 하는데,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풍선으로 넓히는 치료를 하거나 뭐 스텐트를 넣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하는 이런 시술입니다. 시술은 이제 전신 마취도 안 해도 되고 보통은, 그리고 이제 통증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런 좁아진 혈관으로 바람 빠진 풍선을 이런 철사줄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풍선을 넓히면은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이제 시술입니다. 네, 스텐트라는 거는 이제 이런 그물망, 철로 된 그물망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이 좁아진 혈관 안에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그물망, 원통형의 그물망이죠. 이 두루마리 휴지 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혈관 벽을 이렇게 넓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수술은 이제 혈관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째가지고 이렇게 혈관 안에 찌꺼기를 끄집어내고 다시 혈관을 봉합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혈관을 막힌 게 도저히 이제 본인 혈관을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끼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회 수술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본인의 자가 정맥을 어디서 떼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막힌 혈관을 뚫거나 우회하거나 이런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망가진 혈관을 복구하는 건데, 주로는 이제 혈관이 늘어나는 거를 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이 늘어나는 병을 가지고 동맥류라고 합니다. 동맥류. 혈관이 풍선처럼 늘어나는 병인데, 주로 이렇게 제일 외래로 많이 오시는 경우는 이 복부 대동맥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뱃속에 이렇게 세로로 가로지르는 이 굵은 혈관에 이런 동맥류가 생겨서 외래로 오십니다. 그래서 원래 혈관은 이제 대동맥은 이런 식으로 직경이 2cm 이내로 이렇게 곱게 뻗은 형태입니다. 뱃속에서 세로로.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풍선에 바람 넣듯이 이런 식으로 부풀려지거든요. 뭐 똑같은 사진이고.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압력을 못 이기고 터질 수가 있습니다. 터지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대동맥 질환은 이제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터지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치사율이 좀 높은 건데요. 이제 좀 마른 분들은 이게 배에 뭐가 펄떡펄떡 뛰는 게 만져진다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거가 이제 뱃속에 그 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좀 늦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요새는 그런데 이제 다른 원인들로 또 검사, CT나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연히 발견이 돼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죠. 그렇게 항상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터지기 전에는 보통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고, 터지게 되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심하게 복통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허리 쪽에 통증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은 응급실로 오시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원 와서 수술을 해도 회복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발견을 해서 필요하면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 빨간 게 대동맥이고 파란 거는 이제 정맥인데, 이 빨간 대동맥이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르다가 이게 순식간에 커지는 건 아니고 보통 서서히 커집니다. 뭐 1년에 몇 미리씩 해서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크기가 작을 때는 보통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커져서 이제 터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 치료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는 두 가지인데, 수술이 있고 마찬가지로 시술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혈관을 잘라내고, 이 하얀 게 이제 인조혈관인데,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대동맥이랑 똑같은 모양의 인조혈관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다시 통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인조혈관으로 바꿔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고, 시술은 이제 스텐트라는 걸 집어넣는 건데,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물망처럼 생긴 스텐트가 아니고, 요 스텐트는 아예 그 막혀있는 스텐트입니다. 그러니까는 껍질이 씌워진 스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야말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루마리 휴지의 그 심지 같은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동맥 안에다가 이런 시옷자 모양의, 이 말하자면 원통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끼워 넣으면은 이제 피가 여기 대동맥류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여기 스텐트 안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요 대동맥류가 이제 터질 위험성이 없어집니다. 요 안으로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아래로 피는 요 스텐트를 통해서 이제 흐르게 되고, 이런 원리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느냐, 뭐 시술을 하느냐, 뭐가 좋느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두 가지 방법 다 좋은 치료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이 크기가 크다고 해서 못하고 뭐 작다고 해서 할 수 있고 이건 아니고, 이제 이 스텐트라는 게 구조상 좀 딱딱한 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 혈관 안까지 철사줄을 통해서 집어넣을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아래로 고정을 해야 이제 요 스텐트가 딱 안정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뭐 바느질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위아래가 고정을 하기에 적당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환자분의 동맥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서 시술이 좋을지 수술이 좋을지 이제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경동맥, 목혈관 질환인데, 이 목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좁아지는 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목혈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 찌꺼기가 끼는데, 당연히 이렇게 좁아지니까 피가 잘 안 통하겠죠. 그래서 뇌로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로도 뇌졸중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것보다는 이제 여기 있는 이 기름때가, 이 찌꺼기가 어느 순간 여기서 부스러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 부스러기가 뇌 쪽으로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뇌혈관 쪽은 혈관이 가느다랗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에 의해서 쉽게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막히면은 이제 여기 뇌세포가 아까 죽겠죠. 괴사가 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중풍입니다. 네, 뇌졸중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면은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 수술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혈관을 직접 열어가지고 이런 찌꺼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스텐트를 집어넣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수술이랑 시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뭐 좋은 치료로 알려져 있고, 이제 환자분 뭐 상태,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해서 보통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제 흔하게 보는 동맥 질환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좀 덜 흔한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뱃속으로 가는 그 소장으로 가는 혈관이죠. 주로 이런 소장으로 가는 혈관이나 뭐 간으로 가는 혈관이나 이런 데도 좁아지거나 뭐 아니면은 혈관이 좀 찢어지거나 뭐 이런 막히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콩팥으로 가는 동맥, 신장동맥, 이것도 비슷한 뭐 증상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혈관 질환은 다 비슷한 이제 기전을 공유를 하는 거고, 이제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힐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장으로 가는 혈관인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그 투석하시는 분들, 투석 혈관을 만들고 이제 손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려면은 이제 뭐 투석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전문가가 되셔서 오시기 때문에 자, 잘들 아실 텐데 그 투석기를 연결을 하려면은 그 혈액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투석기를 잘 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빠른 혈액 속도를 우리 몸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주로 손목 쪽에서 동맥이랑 정맥을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맥이 여기서 정맥으로 바로바로 돌아나가기 때문에 이제 혈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저러면은 이제 저 정맥에다가 나중에 투석관을 꼽아가지고 그 빠른 혈류 속도를 이용해서 투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위치는 손목에도 할 수 있고, 뭐 여기 팔꿈치에도 할 수 있고, 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뭐 여기저기 할 수 있고, 본인혈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인조혈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혈관이 좋으면은 본인혈관을 갖다가 쓰고, 본인혈관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뭐 주사를 많이 맞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맥 상태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인조혈관을 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저걸 또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석을 계속 하다 보면은 투석이라는 게 결국 일주일에 뭐 2번, 3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투석 혈관에 주사 바늘을 계속 찔러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뭐 오래 쓰다 보면은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일찍 망가지는 분도 있고 뭐 좀 늦게 망가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제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이 망가지게 되면 이거를 또 AS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만든 상태로 저거는 뭐 유통기한 없이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다 유통기한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AS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넓히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손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맥 질환인데요. 다음은 동맥 다음에 이제 정맥, 아까 말씀드린 정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맥 문제는 주로 흔히 오시는 게 2가지인데 일단 제일 많이 오시는 거는 외래 많이 오시는 건 하지정맥류예요. 하지정맥류.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 혈관이 튀어나와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이제 심해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실핏줄이 좀 도드라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초음파 검사를 주로 해서 하지정맥류가 있는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이 망가져서 생기는 건데 정맥을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 그래서 이 정맥피라는 거는 이제 발이나 팔, 이제 그 끝부분, 말단에서 심장 쪽으로 돌아오는 피인데, 이 판막이 하는 역할은, 피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거든요. 피가. 그래서 이게 그 발 쪽에서 심장 쪽으로만 올라올 수 있고, 거꾸로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이 판막이 딱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하지정맥류는 이 판막이 망가진 경우에 생기는 거고, 판막이 망가지면은 이제 피가 거꾸로 심장 쪽에서 오히려 발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혈관이 압력이 늘어나고 혈관이 점점 이제 확장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오돌토돌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류가 생기면은 보통 증상이 다리가 무겁다, 뭐 뻐근하게 불편하다, 피곤하다, 뭐 저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를 하시고요. 이 증상에 맞춰서 이제 또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하지정맥류의 단계인데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실핏줄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도드라진 혈관이 보이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착색이 됩니다. 착색, 피부에 이렇게 좀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이 되고
더 심해지면은 주로 이제 발꿈치 같은, 아니, 발꿈치가 아니라 그 여기 복숭아뼈 같은데 이제 이렇게 궤양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진물이 나오고, 예, 더 심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화산처럼 이렇게 분화구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1단계, 2단계 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외래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이 오시고, 치료는 일단은 뭐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 치료를 대부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수술은 이제 경과를 보고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료는 이제 압박 스타킹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이제 수술을 이제 그 다음에 고려를 하게 되는데,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가 추려서 왔는데,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고, 뭐 다들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안 좋고 뭐 이런 건 없고, 이제 환자분 뭐 상황에 맞춰서 환자분이랑 상담을 해서 결정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원래 고전적인 방법은 이렇게 절개 수술이에요. 절개. 사타구니 쪽에 보통 상처를 내 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혈관을 그 쭉 뽑아냅니다. 그 늘어난 혈관을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치료한 부분은 이렇게 깔끔해지죠. 좋아지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레이저, 고주파 뭐 이런 게 있는데 비슷한 방법이고, 혈관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레이저나 고주파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이제 혈관을 태워서 막아버립니다. 혈관을, 그러니까 수술처럼 제거를 하는 건 아니고 혈관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을 뭐 제거해도 문제가 안 되냐, 괜찮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 혈관은 이미 기능적으로 망가진 혈관이기 때문에 없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거고, 다리에 이제 정맥은 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안 보이는 것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치료한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화요법은 혈관 안에다가 혈관을 이제 그 막아버리는 약을 집어넣는 거고, 예, 그래서 주사기를 통해서 약을 집어넣는 이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새 이제 좀 하지정맥류 때문에 병원을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베나실이라는 뭐 이런 새로 나온 치료가 있고, 이것도 결국 뭐 치료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고 다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혈관 안에다가 혈관을 막는 뭐 풀 같은 거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서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혈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요걸로 이제 또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요새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된 이유가, 요새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요게 많이 좀 화두가 돼서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혈전증은 아닌지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서 뭐 다리가 붓는다,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러면서 이제 혹시 혈전 생긴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동맥이 막히는 게 아니고 정맥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이 막히기 때문에 다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피가 잘 올라오지 않아서 정체가 되죠. 다리 쪽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붓고 통증이 생기고, 색깔도 이제 좀 붉은색으로 선홍빛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정맥 혈전증이 생기면은 다리 붓는 거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이 혈전이 다리에서 이 혈액순환을 타고서 심장 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심장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심장 가기 전에 이제 폐에서 혈전이 보통 걸리는데, 이 폐혈관을 막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혈관을 막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각하면은 이제 뭐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면은 이런 폐색전증, 이거 가지고 이제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인데, 임파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리가 부어서 오시는 경우인데, 상당히 많이 오세요. 외래로 많이 오시고, 다리가 붓고 오래됐습니다. 보통은 몇 년 되신 경우가 많고, 뭐 아프다고는 안 하세요. 막 많이 아프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주로 혈관을 많이 보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림프관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림프관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물, 림프액이라고 하는 물인데, 그런 물이 흐르는 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림프액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예전에 뭐 수술을 받아서 그 림프관이 파괴가 돼가지고, 림프관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뭐 수술 아니더라도 다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염증이 생겼거나 뭐 이래서 이런 식으로 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뭐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먼저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라든지 뭐 다른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요것도 나중에 심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끼리 다리처럼 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이렇게 심해지거나 아니면 뭐 심해질 기미가 보인다 이러면은 그때 이제 수술적 치료도 뭐 고려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게 질문을 이제 좀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항정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리가 저려서 잠이 깨거나 다리가 저림 빈도가 잦아졌다. 이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이게 다 혈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뭐 신경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뭐 혈류가 문제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호르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서 꼭 혈류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은 뭐 요거는 여러 가지 원인을 좀 감별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저린 것 자체만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증상이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혈류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병욱님은 이제 버거시병이 발병 원인이 뭔지 물어보시는데, 버거시병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흡연입니다. 흡연. 네. 버거시병은 그냥 흡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담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전이라기보다는 담배를 안 피면은 버거시병은 이제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면은 그리고 병의 진행도 더 보통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담배를 안 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금연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한테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버거시병 환자분들은 이게 발이 계속 안 좋아져도 금연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금연이 제일 중요한 치료입니다. 버거시병은 뭐 수술이나 시술이나 뭐 다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는 있지만, 금연이 안 되면은 일단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또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윤동님인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살이 찌면서 발등에 뭐 반점이 생기고 발가락에도 반점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혈관이랑 관련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좀 드물고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피부과 문제랑 좀 감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보통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보시고서 이제 좀 혈관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이제 저희 혈관외과 쪽으로 보통 진료 의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협진을 그런 경우에 하게 되고, 보통은 근데 이제 저런 경우는 혈관 문제보다는 피부 쪽 문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혈관 쪽에 이제 의심이 될 경우에 같이 이제 진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님께서, 이것도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예, 쥐가 자주 나는데 이게 하지정맥류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외래로 오셔가지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지정맥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쥐가 자주 난다는 것만으로 하지정맥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하지정맥류의 증상 중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다리 상태를 보고서 하지정맥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가능성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진경님이 레이노 증후군, 네, 그렇죠.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데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뭐 검사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다. 혹시 혈관외과에서 체크해 볼 수도 있는지. 레이노 증후군은 물론 저희 과로 레이노 증후군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류마티스 내과랑 보통 같이 진료를 합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도 같이 이제 레이노 증후군을 보고. 그래서 레이노 증후군은 일단은 레이노 증후군 자체는 어떤 병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2차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레이노 증후군이 이제 생기는 건데, 이제 레이노 증후군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손가락 색깔이 간혹 가다가 파랗게 변한다거나, 특히 이제 차가운 환경에 노출됐을 경우에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얘기하시는 게 얼음물 병을 들고 나서 뭐 손 색깔이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잠깐 있다가 따뜻한 데 있었더니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으시고, 혈관외과에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랑 같이 체크를 하는데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원인이 이제 뚜렷이 없는 레이노 증후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젊은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원인이 뚜렷이 없는 경우는 보통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보통은 이제 증상이 조금 많이 불편해 하시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조금 하면서 경과를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원인이 뭔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혈관이 손 쪽에 뭐 많이 안 좋아서 그런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다 하면은 필요한 경우에 뭐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젊은 뭐 환자분들이나 뭐 특히 여자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더 심해지진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좀 쓰면서 경과를 좀 봅니다. 그리고 시즈탱크, 이분은 뭐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시즈탱크님은 뇌혈전이 생기면은 디다이모 이거는 이제 정밀 검사 이름인데 이걸 아시니까 좀 신기하네요. 디다이모 수치에 이상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또 뇌혈관 혈전은 뇌 MRA로 확실하게 보이나요? 이제 뇌혈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뭐 아까 경동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뇌혈관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뭐 이제 주로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디다이머 수치는 굉장히 좀 예민한 검사라서 뇌 혈전이 생겨도 물론 오를 수 있는데, 이게 디다이머가 올랐다 그래서 이상이 있다 그래서 뇌 혈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감기만 걸려도 D다이머는 오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D다이머 수치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뭐 뇌 혈전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D다이머 수치 자체에 이렇게 뭐 집착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뇌혈관 혈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뇌혈관이 막힌 거를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뇌혈관이 막히면은 뇌 MRI 검사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힌 경우가 말하자면 이제 중풍이죠. 네, 그런 경우 이제 MRA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건, 네, 이분은 뭐 채식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암수술 부작용으로 하지 림프 부종 1기라서 관심이 많은데 혈관외과에서도 림프 부종 진료를 하시는지, 그리고 재활의학과도 가시고 성형외과도 보신다. 근데 어느 과에서 주도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요새는 근데 이제 과가 워낙 많아요. 이제 현대의학이 뭐 모든 기술이 그렇잖아요. 다 점점 이제 분업화되고 세분화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림프 부종에 대해서도 뭐 여러 과에서 봅니다. 그래서 뭐 혈관외과도 보고 재활의학과도 보고 성형외과도 보고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근데 하는 치료들은 좀 포커스가 다릅니다. 포커스가. 그래서 림프 부종은 이제 아마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면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쉽게 안 나아요. 쉽게 안 낫고, 뭐 요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딱 하면은 이게 좋아져요. 뭐 암 수술하듯이 암 떼어내면은 수술 끝나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그만큼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여러 팀에서 이제 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 이과적과 이제 다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하는 거는 림프 부종 재활이죠, 재활. 그래서 뭐 이제 마사지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이제 필요하면은 뭐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보조기 착용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고,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는 림프 부종이 심한 분들 수술적 치료할 때 성형외과에서 요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혈관외과도 이제 결과적으로 림프 부종을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해서 어떤 과에서 주도적으로 볼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과를 무조건 다녀야 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이제 여러 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피가 맨날 나는데 뇌하고는 상관없겠죠? 이게 진돗개 범순이 님이 물어보셨는데, 코피는 뇌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는 뭐 제 분야는 아니지만 보통은 상관이 없고요. 이제 뭐 코 그 점막이 뭐 약하다든지 이런 거랑 좀 아마 상관이 있지 않나 뭐 생각은 됩니다. 근데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요거는 뭐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악마를 보았다 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왼쪽 다리에 혈관 하나가 툭 튀어나왔는데 하지정맥인지 물어보셨는데,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혈관이 좀 도드라진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맥류가 아닌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막 정맥류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혈관이 이제 돌출되는 정도가 좀 달라서 좀 그러니까 피부 살이 뭐 얼마나 있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무조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그 부분만 유독 도드라지게 튀어나왔다 하면은 뭐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이렇게 거의 이제 끝나가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DDWKS 프라이버시 님이 또 물어보셨는데, 류마티스성 족부 혈관염으로 프레탈을 드시고 있다. 2년째 복용 중이다.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한 약인지 물어보셨는데요.
플레탈 뭐 장기간 드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혈관약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드시는 약들은 거의 장복해도 문제 없는 약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혈관 문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동맥경화가 제일 흔한 원인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도 이제 원인이 되는 게 주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혈압, 당뇨도 이제 만성 질환이니까 완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문제도 완치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혈관약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혈관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를 좀 방지하는 약인데, 이제 그런 약을 드시는 건데, 그런 걸 이제 흔히 혈관약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당뇨약이나 혈압약처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는 다 장기간 복용해도 크게 문제없는 약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님이 또 물어보셨는데, 혈관외과에서도 혈행 개선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지. 혈행 개선. 혈행 개선. 혈행 개선이라는 게 정확히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기나 팔다리로 피를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제가 봐서는 뭐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꽃길만 걷는다 님께서 혈관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다는데 동맥이나 정맥 같은 큰 혈관도 해당되나요? 혈관이 새로 생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없어지고 새로 생긴다라는 표현은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고요. 뭐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니고, 이제 혈관이 어디가 뭐 막힌 경우나 혈관이 어디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우리 몸에서도 스스로 그 이제 팔다리나 뭐 뱃속 장기나 이런 경우에 주로는 이제 뭐 다리겠죠. 다리 혈관으로 이제 피가 잘 안 통해서 왔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혈관 보통은 우리 몸에서도 이제 살아보겠다고 그 다리 쪽으로 이제 피를 자꾸 보내주기 위해서 곁다리 혈관들을 좀 발달을 시킵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래에서 흔히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 아까 제가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다리 혈관으로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뻗어가는데, 그게 이제 고속도로라고 치면은 그 혈관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그 옆에 이제 가느다란 국도들이 막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국도로 피를 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도 이제 그런 주변 혈관들을 좀 발달을 시킨다 라는 설명을 아마 그렇게 들으신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윤동황님, 황님이 아까 물어보신 분이구나. 혈관을 좋게 하기 위한 비법이 있는지, 뭐 꿀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뭐 비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담배 안 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담배 안 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뭐 식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영양제 같은 거 따로 먹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뭐 식사를 제때제때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 뭐 고루고루 좀 잘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시간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위험인자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만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흡연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인자를 조절을 하거나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머지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절하고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주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얌교님이 부모님 건강검진 결과에 우측 총경동맥 분지부 경화반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증이고요. 그래서 여기 경동맥, 목으로 가는 혈관에 저 분지부라는 거는 이제 목으로 가는 혈관이 여기 그 뇌로 들어가기 전에 갈라지는데 이제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혈관 그 위치에 경화반, 저 경화반이라는 게 이제 동맥경화증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말하자면 혈관에 거기에 찌꺼기가 좀 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mm라고 했는데 제가 뭐 이제 저 아마 초음파 검사 결과일 것 같은데 제가 저걸 뭐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뭐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2 곱하기 2mm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심한 정도는 아닐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게 있으면은 이제 어쨌거나 동맥경화가 좀 저만큼 진행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는 거 혈관질환은 이제 만성질환이고 전신질환입니다. 그래서 목혈관이 저렇게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다른 팔다리 혈관이나 다른 혈관에도 동맥경화증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걸로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혈관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이제 적어가지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에 대한 관리나 치료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저 이제 경동맥은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경동맥 동맥경화증은 이제 뇌졸중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더 심해지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고 더 심해진다고 하면은 이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적당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시점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젤님이 50세 여성인데 하지정맥류 양다리 심한 편인데 병원은 안 가보셨다. 수술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가끔 다리에 멍이 생기는데 부딪히지 않아도 이럴 수 있는지. 예, 하지정맥류 증상 중에 저절로 부딪히지 않아도 멍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양다리에 이제 심하다고 하면은 아마도 양쪽 다리 다 오돌도돌하게 혈관이 좀 올라온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술은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죠. 이제 모든 뭐 수술뿐만 아니라 하물며 이제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지정맥류 수술은 뭐 다른 대부분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수술하고서 결과도 대개는 다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이 뭐 너무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 하시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술에 대해서 뭐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혁이님인가요? 지혁이님이 최근에 어디 부딪히지 않았는데 손바닥에 멍이 연달아 2, 3일 간격으로 2번 났었는데 혈관이랑 관련이 있을지 글쎄요. 손바닥 멍은 글쎄요. 제가 봐서는 혈관이랑 관련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손바닥에는 뭐 혈관 때문에 멍이 생기는 경우는 잘 흔하진 않고요. 예. 뭔가 좀 근데 이 얘기만 들어서는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혈관이랑 관련성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엔젤님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은 다리가 운동할 때 묵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지 10년 전부터 하지정맥류는 있으셨다고 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리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가 저녁인데요. 저녁. 보통 자고 일어나면 증상이 제일 좀 덜하고 저녁에 이제
뭐 외출해서 집에 돌아오면은 다리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하지정맥류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날 뭐 많이 걸었다거나 오래 서 있었다거나 이러면은 증상이 더 이제 좀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하지정맥류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항정살님이 파행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쪽에 혈관이 보통 좁아져서 이제 파행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파행증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걸을 때 다리가 아픈 걸 가지고 파행증이라고 하는데,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 가야 된다. 한 500m 걸었더니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좀 잠깐 앉아서 쉬었더니 좋아졌다.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주로 파행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파행증은 원인이 뭐 혈관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이제 뭐 신경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혈관을 이제 보니까 혈관성 파행증이 생길 수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이제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뭐 디스크나 이런 허리, 척추 문제 때문에 또 파행증 증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혈관 문제라고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대부분 혈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이제 종아리나 이쪽으로 피를 충분히 못 보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그 근육에서 피를 많이 달라고 안 하는데, 이제 걷거나 뭐 운동을 하면은 근육에서 피를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통증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파행증이라고, 혈관성 파행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도친 장미님이 고지혈증, 아마 고지혈증 얘기하시는 것 같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고지혈증 약은 보통 근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뭐 평생 드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고지혈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약 끊고서 조절이 잘 되면은 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장기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지연님이 하지정맥류 수술도 재수술하는지요? 너무 오랫동안 버티다 수술할 경우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늦게 수술하면 신경이 끊어질 수도 있나요? 신경 손상은 영구적인 거죠? 라고 하셨는데, 하지정맥 수술도 뭐 재수술을 당연히 합니다. 하지정맥류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치료를 할 때 이제 하지정맥류 그 뭐 아까 말한 레이저나 수술이나 고주파 뭐 배나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문제되는 혈관들을 치료를 하는데, 보통 이제 다리 쪽은 근데 정맥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게 막 거미줄처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혈관을 치료해도 다른 정맥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할 때는 제가 보통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재발률이 있다, 뭐 한 10%, 15% 이렇게 재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재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추가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너무 버티다가 수술하면은 다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심한 분을 치료를 하게 되면 더 이제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수술 범위도 좀 커지게 되죠. 네. 치료가 잘 되면은 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냐고 하시는데, 요거는 뭐 무조건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늦게 수술하면 신경이 끊어질 수도 있는지, 신경 손상은 영구적인 건지 물어보셨는데, 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다가 신경 손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예. 근데 이거를 뭐 꼭 늦게 수술했다 그래서 생기고 빨리 수술하면 안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병이 더 심하면은 수술 범위가 좀 커지니까는 뭐 이런 이제 합병증 발생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수술하다가 신경이 끊어지고 이런 게 아주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해서 치료를 안 받고 이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신경 손상은 영구적인 건지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거는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좀 다른데,
신경 손상이 심하면은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심하지 않으면은 일부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처음 손상된 그대로 쭉 오래 간다, 이건 아니고, 이제 수술하고 간혹 신경 손상이 된 경우에도 시간 지나면서 좀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뭐 완전히 이전 기능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서 기름진 거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빨리 배출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기름진 거를 빨리 배출한다. 어, 글쎄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배출하는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하지정맥류가 있으면은 팔에 힘 빠짐도 있을 수 있는지 엔젤님이 물어보셨는데요.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상은 없었다. 신경 전도 검사는 예약 중이다. 일단은 하지정맥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리 쪽에 생기는 거고, 팔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때문에 팔에 힘 빠짐이 있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팔에 힘 빠짐은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검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은 다 대답을 해드린 것 같고, 네, 강의를 네, 열심히 해드리고 질문도 열심히 대답을 해드렸는데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여기 이제 비욘디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시면은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